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연준과 OECD에서 얻은 세 가지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 한번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OECD에서 경제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그림 보면서, 사실 경제 얘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림으로 보면 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하이라이트 받았던 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보실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 세계 GDP에 대한 부분인데, 싱글 히트, 그 다음에 더블 히트 이렇게 돼 있죠. 싱글 히트는 빨간색, 그리고 더블 히트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2019년에 전망한 거는 파란색이 되겠고요. 근데 파란색 선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우리가 원래 기존의 전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V자 회복을 생각을 했으나, 이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50%의 확률로 요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경제 회복을 뭐 V자냐 뭐 L자냐 W자냐 뭐 이런 얘기들 등등 많지만, 사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코로나가 두 번째 다시 웨이브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퍼스트 웨이브가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세컨 웨이브가 왔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지금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벨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니프티 50 자료에서 강조드렸던 거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있는데 이만큼의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만큼 더 커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게 이제 사실 GDP가 망가지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GDP가 이제 세컨 웨이브가 됐을 때 GDP가 또 한 번 더 빠지고, 그러면서 필요한 돈은 더 들고, 그리고 디플레 압력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그때 시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세컨 웨이브가 생기면 이게 더 커진다. 와, 이게 진짜 더 커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인플레 압력도 커질 거다. 결국은 이제 돈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OECD는 뭐 이렇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교역량에 대한 얘기도 좀 강조해서 했던 것 같아요. 더블 디짓이 될 경우에는 또 많이 빠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이 숫자는 8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빠지는 거는, 많이 빠지면은 12%까지 빠지는구나. 분기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교역량은 얼마나 빠지면, 밑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네, 8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8이고 83이니까 교역량의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요. 업사이드도 훨씬 더 낮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까지 10% 마이너스 10%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수준이니까 교역량이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걱정이 된다. 특히나 이 부분,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 여행의 디펜던스가 되게 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국가들이죠. 국가들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워낙 얘기도 저희가 많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점검하고 보셔야 될 것은, 자 우리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압력이 더 커지냐.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듣게 될 얘기는 뭐냐,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 왜냐면 이게 보시죠. 여기 일본을 보시죠. 일본의
어, CPI 더블 히트 시나리오에서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머징 국가에서도 맥시멈일 경우에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5% 이하의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전망치나 뭐 이런 데서 다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진짜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기본 베이스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걱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역량 감소에 따른 취약성 분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디맨드 쇼크에 대한 취약성, 그 다음에 서플라이 쇼크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그러니까 디맨드가 줄었을 때 생기는 그런 그 취약성은 이게 보시면은요. 유럽에서 디맨드가 빠졌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국가별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빠지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보시면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여기 있는 거죠. 캐나다, 멕시코는 비중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이런 OECD 많은 국가들이 유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좋게 봐줄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요. 그래도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뭐 지금은 다 안 좋으니까 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한 경제 권역에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특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플라이 쇼크에 대해서도 우리 보시면은 영향은 상당히 낮습니다. 서플라이 체크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웰 밸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 경우에는 서플라이 쇼크가 왔을 때 해외에서 임포트를 수입을 못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큰데 우리나라는 그 영향도 상당히 적다라는 거고요. 저 돈이 얼마나 드냐 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늘려야 될 것 같은지 뭐 이런 20%뭐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고요. 가장 낮고요. 그리고 실제 정부 부채의 레벨 일본 250%, 영국 150%, 미국 150% 가까이 되고요. 그러나 한국은 40%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DP 성장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GDP 성장률의 기준을 보시면 스페인 세컨 웨이브가 오면 14%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여기 보시면 UK,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포르투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OECD 국가들의 GDP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3% 정도 되더라고요. 이 3%가 아마 올해 이 전망을 다 감안하고 나서 보면은 글로벌 GDP는 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OECD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3%인데 OECD 얘네들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7, 8% 빠지는데 우리는 2, 3% 빠지니까 한국의 비중이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3.4%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더블 히트를 가정했을 때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채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네, 많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GDP 대비.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OECD 경제 전망에서 세컨 웨이브를 의미 있게 다뤘다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세컨 웨이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이 가능성과 그리고 그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드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전망은 많이 안 됐어요. 다만 이제 퍼스트 웨이브보다는 영향 적겠지.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OECD가 세컨 웨이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주후반에서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조정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무역량 감소라는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또 한번 강조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경우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2020년 GDP 성장률 관점에서 절대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되게 좋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부채 증가라는 관점에서도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아요. 우리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부터는 돈을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연준의 머니터리 팔러시 레포트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좀 쭉 보면서 느꼈던 부분 이것도 이제 그림 중심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포인트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파이낸셜 섹터의 취약성이 아마도 굉장히 의미 있게 조만간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부각받았던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하는 건 그나마 나니까요. 그냥 글씨 있는 것보다. 자, 이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disparity. 그러니까 그 격차라는 의미죠. 격차. 뭐의 격차냐? 잡 로스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격차가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보시면 인플로이먼트가 감소하는데 로우, 미들 앤드 하이 웨이지 워커 그러니까 높은 임금,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하고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하고 해서 어떻게 실업이 발생했는지를 추적해 놓은 그림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텀을 볼까요? 먼저 바텀 이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그죠? 2월 16일 100을 기준으로 60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올라오는 속도도 지금 느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완전 고용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정말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탑 아니면 미들 이런 쪽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90, 80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바텀에 있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난다는 거죠.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직장을 잃으셨다라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려면 또 시간 또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남자와 여자 차이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연령대로 보면은 젊은 층에서 좀 많이 잃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학력 뭐 석사 졸업하신 분들은 덜 잃었고 고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은 더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도 분명히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유색 인종인지 아니면 히스패닉인지 아시안인지 이렇게 봐도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가. 네. 이 격차가 사실은 또 하나의 뭐 결론은 뭐냐면 뭐 양극화를 또 만드는 거죠. 양극화를 또 만든다는 그런 시나리오 중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네요. 그죠? 예, 슬픈 얘기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또 강조했었고 요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네. 그리고 이것도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 이게 하늘색이 멈춘 회사들의 비중이거든요. 멈춘 회사들의 비중. 근데 이게 보면은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그 소규모로 영세하게 이렇게 일을 하셨던 데서는 일을 멈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멈추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다 양극화입니다. 또 안타까운 얘기고 여기서도 이제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마켓에서 익스펙테이션 시장에서 서베이 베이스로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인플레이션 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뉴욕 연준에서도 물어보고 미시간 대학교에서도 물어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물어보면은 뭐 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 뭐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것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빠질 것 같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인데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서베이로 한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다. 이것도 재밌는 그림이에요. PC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말하는 물가 아니냐. 즉 요거는 뭐냐면 코스트 오브 리빙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활 물가. 생활 물가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돈이 얼마나 드느냐, 내가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이게 사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물가 아니냐. 물가를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냐. 뭐 이래서 이제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PCE라는 지표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사실 연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이지만 실제로 한 1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isposable 그러니까 personal income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출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늘었네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보통은 같이 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4월 달에 DPI가 13% 늘었는데 왜 이러냐? 인컴 로스보다 정부에서 인컴 서포트가 옵셋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컴이 줄어들긴 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이게 이제 그 세이빙, 그러니까 저축이거든요. 저축률이 진짜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저축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센티먼트를 한번 보시면 안 좋다는 거죠. 예, 돈 쓸 거니 안 쓸 건데요. 너 돈 늘어났니 안 늘어났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부분도 전망이 좋진 않아서 오히려 이제 저축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미래를 대비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거꾸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요게, 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돈 많이 쓰겠네. 근데 이 분들이 사실 돈을 나중에 빨리 바로 많이 그 보복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조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자, 연준의 목표는 원래 완전 고용과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격차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1등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간 부분들, 저소득층의 그 고용의 문제, 실업의 문제, 이런 거는 또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문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는 입장에서의 연준의 목표치는 달성이 당분간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 인상 생각도 안 해봤는데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렇게 강한 워딩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준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멈추지 못한다가 맞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멈추지 못한다. 이쪽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멈추지 않을 것 같고 멈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된다. 자, 지금부터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 이제 한번 좀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돈 많이 썼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충분하게 돈을 많이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재정 적자도 엄청나게 남고 부채도 많이 납니다. 라는 거죠. 돈을 많이 쓰긴 일 했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CBO라는 데서 국가 예산처에서 전망하기로는 최소한 2조 달러, 대략 GDP의 1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국가 부채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고, 문제는 이게 경제 활동이 악화되니까 돈이 이 정도 쓴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푸시 다운, 텍스, 세금도 못 걷겠네. 그죠? 세금도 못 걷겠네요. 그러면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은 못 버네요. 돈은 못 버네요. 어떻게 되나요? 그림으로 보시죠. 자, 정부가 지출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돈을 못 버네요. 그죠? 네. 요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세금은 감소할 텐데 지출은 늘어난다. 결론은 정부의 부채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 어떤 속도냐? 여기 보시면 그래서 GDP 뎁트가 얼마로 늘어날 것 같냐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80%, 79% 수준에서 101%까지 늘어난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194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 전에는 안 보여줬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좀 더 높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어디까지냐면 100이면은 요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겠네요. 100. 그죠? 한 번에 빨리 여기도 2008년 금융위 때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디다 쓰냐 돈을 뭐 열심히 여기저기 막 엄청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도와주고요. 뭐 또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전부 뭐 페이책 하고요. 뭐 이런 걸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올해 했을 돈이 2.1조 달러 지금 잡혀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또 2.4조 달러 쓸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던 세컨 웨이브가 나올 경우에는 요게 이제 또 이쪽으로 땡겨 오겠죠. 이 땡겨 오는 과정에서 뭐 또 진통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눠 보면은 비중으로 따지면 이렇게 대출 스몰 비즈니스에 이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뭐 부여해주고 하우스홀드 가게에 주는 돈 뭐 이렇게 가게와 기업에 이렇게 돈을 주려고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정부는 이렇게 돈을 쓰는 거고요. 연준은 돈을 찍어내는 거죠.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이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로도 들어가고 시장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연준이 크레딧 마켓 퍼실리티라고 해서 정말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나 되는 이런 퍼실리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맥시멈 사이즈는 뭐 언리미트 뭐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규모는 보니까 제일 많이 되는 게 이거네요. PP,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그리고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게 보면은 이게 페이책이고요. 요게 이거고요. 페이책, PP, PLF.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머니마켓 요게 두 번째인데 요겁니다. 이게 MMF에 들어가는 거죠. MMF에.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 요겁니다. 요거 프라이머리 딜러. 자, 이게 뭐 다 설명드리려면은 끝도 없고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얘네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말하는 메인 스트리트 뉴 론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에 들어가는 돈은 아직 사용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0 정도 쓸 수 있는데 안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연준의 테이퍼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거 뭐 돈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뭐라고? PDCF? 뭐 PDCF.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에 쓴다고 했던 돈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거 다 주는 거야, 이거? 뭐 니네들 뭐 밑장 빼기야, 뭐야? 이런 걱정. 왜 이 돈이 들어갔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보면요. 이겁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되게 쉽게. 자, 이게 비드, 에스크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살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팔려는 사람은 여기다 대놨어요.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대놨어요. 근데 요거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두 개가 차이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미국 정부에서 자, 나 지금 돈 좀 빌려야 되는데 이 금리에 빌려줘. 금리는 이제 거꾸로 되겠죠. 근데 살려는 사람이 안 돼요. 그 금리 너무 싸요. 금리 더 줘요. 이런 거죠. 그럼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정부가 돈을 못 빌려요. 채권 발행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D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국채는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PD가 먼저 그걸 받아줘요. 그러고 나서 PD가 다시 시장으로 하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PD, 여기 나오는 PD가 이제 PD 수첩할 때 PD가 아니고요. PD 프라이머리 딜러.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때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벌어져 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그쵸? 예.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당연히 줄죠. 당연히 돈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해 줄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안 써도 되는 돈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페이첵 프로텍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돈이 있다면 써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쓸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또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걸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메인 스트리트의 론이요. 메인 스트리트의 론. 실제로 월스트리트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기관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개념이 아니고 월스트리트에 들어가는 돈. 이거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좀 손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이게 연준 입장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 해가지고 와, 이거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진짜 열심히 열일을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뭐 자주 물어보는 질문만 이렇게 또 따로 모아가지고 이 보세요. 와, 진짜 뭐 이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이거 읽어보려면 뭐 한 60페이지예요. 이게 막 질문만 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자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냐면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메인 스트리트로 돈이 이제 들어갑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재무부에서 출자금을 하고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내는데 만약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연준이 부담을 하는 순서는 일단 재무부 출자금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이 부담하는 건데 근데 과거에 이때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연준이 돈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거의 한 15조 정도 벌었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돈을 벌었다고? 연준이? 이게 또 설명드리려면 좀 애매한데. 자, 2019년 연준의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넷인컴이 55빌리언입니다. 55빌리언 달러. 여기 있네요. 그거 어디다 두냐면요. 연준이 다시 트레저리에 줍니다. 미국 재무부에 줘요. 잠깐만. 이거 복잡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설명을 약간 그냥 간단하게만 미국 정부가 있잖아요.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을 발행한다. 똑같은 말로는 돈을 빌린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데 뭐 물론 시장에서 빌리죠. 아까 말했던 뭐 PD나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뭐 그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중간 생략하고 여기가 연준이라고 합시다. FRB에서 돈을 빌려줘요. 여기다 채권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채권을 받았잖아요. 그럼 채권을 들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럼 무슨 이익이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누가 주나요? 미국 정부에서요. 미국 정부에서 준 이자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자를 100만큼 받아요. 100빌리언 10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20조. 그러니까 이만큼 이자를 미국 정부에서 받아요. 근데 이자를 주기도 해요. 연준이. 왜냐면 연준의 총 자산이 뭐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다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초과 지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 말고 미국의 일반 은행들이 연준한테 맡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IOER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이자를 받고 줘야 되는 돈은 일반 은행에서 맡긴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만큼은 연준이 돈을 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이 돈의 일부를 배당으로 6% 정도는 배당을 주게 돼 있어요. 배당은 또 지역 연준이 또 가져갑니다. 뭐 특이한 구조예요. 아무튼 그리고 남는 돈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 정부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정부한테 준 돈을 보면은 연준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돈을 계속 벌어요. 왜 그럴까요? 연준의 자산이 계속 느니까 그래요. 연준의 자산이 계속 느니까 연준이 미국 정부로부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이자가 돈은 여기다 줬지만 이자는 여기로 주잖아요. 이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테이퍼링을 했잖아요. 테이퍼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연준의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돈을 덜 벌기 시작해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연준이 그 대출해줘가지고 돈 잃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메인스트리트 지금 곧 망해가는 회사들한테 돈 주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연준이 손실나면 어떻게 그런 걱정 많이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벌어놓은 것도 많고 미국 정부한테 돈 준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이라는 기준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무부가 SPV에 750억 불을 출자를 합니다. 이게 미국 재무부가 SPV에 750억 여기다가 이제 750억 달러를 출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 750억 달러를 가지고 이 SPV는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8배까지요. 그래서 곱하기 8을 하면은 자, 밖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규모는 6천억 달러입니다. SPV가 딱 보고 대출해 줘도 되겠다. 아니면은 이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 안 망해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 줘야 되겠다. 그리고 대출을 이만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냐? 하나도 안 했어요. 아직 하나도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포브스에서 나오는 기사의 내용 보면은 최소의 대출 규모 원래는 500만 불 받을 때까지만 5억 원이죠. 대략 500만 불 정도 될 때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2억 5천까지도 좀 더 밑으로 내린 거죠. 최대 대출 규모는 2억 불이면은 뭐 2천억이네요. 근데 2천억, 3천억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고 대출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첫 2년 동안은 원금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네, 첫 2년 동안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하는 방식은 SPV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돈을 그냥 직접 대출해 준다기보다는 은행에 대출해 주는 개념입니다. 은행 대출의 일부를 매입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은행의 그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취약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결국은 메인 스트리트로 대출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도 좀 조금 긴장하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숙제다, 큰 챌린지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방 정부에 대한 대출입니다. 지방 정부의 대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부가 SPV에 350억 불을 출자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SPV를 만들고 나서 누가 대출해 주냐면은 보스턴 연은이 대출해 줘요. 보스턴 연은이. 여기는 뉴욕 연은이 대출을 해줍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대출 한도는 5천억 불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더 세네요. 왜냐하면 더 안 망할 것 같으니까. 350억 불이지만 350억 불을 지금 이게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미국 정부가 연준한테 350억 불까지는 야 손실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의 출자금입니다. 물론 손실 나면 안 되지만 손실 나도 뭐 감안해서 내가 주는 거니까 니네들이 SPV 니네들이 뉴욕 연은 이런 데서 잘 해가지고 돈 잘 빌려줘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은 신용 리스크가 생깁니다. 신용 리스크라는 건 돈 떼어먹힐 그런 리스크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대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라는 측면에서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 결론은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시장이 불안해지면 또 연준이 또 나서야 될 텐데, 근데 연준이 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냐? 더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 질문은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연준이 사용 안 한 게 있어요. 사용 안 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 이런 거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연준에서 이번에 나온 자료에서 나온 건데 여기 0이잖아요. 0. 네, 이거 0입니다.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쓰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에 메인 스트리트 랜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신용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한 거 있죠. 레드라인이다. 왜냐하면 요거 넘겨가지고도 돈을 안 깨먹을 수 있는지 과거에는 뭐 채권 사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는데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진짜 메인 스트리트인데 괜찮겠어? 이런 거죠. 그런 걱정을 시장에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신용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는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연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을 거다.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한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 해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OECD에서 얻은 세 가지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우리나라 비교 우위 있는데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교 우위.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OECD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고요. 세컨 웨이브도 뭐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연준은 멈추지 않는다. 왜? 멈추지 못한다라고 쓸까 하다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예.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측면이나 물가라는 측면에서 멈출 게 없어요. 멈출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대신에 이제 신용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연준이 뭘 할 수 있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오늘 뭐 시장 전망을 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기 위한 그런 자료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